네, 이 시각 K스탑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이기택 멘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 쑥색 옷을 입고 오니까 누가 시진핑으로 갈아탄 거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뭐 안에서 복장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입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리스크,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더군다나 대만 리스크까지 같이 불거지면서 사실 중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앞으로 중국에 투자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뭐 아시아 증시가 같이 흔들리면, 특히 중국이 흔들리면 저희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진핑 독주 한 증시의 영향, 이거 1번으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기택 멘토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뭐 상당히 무거운 주제고 광범위한 주제인데 뭐 지금 현재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자 네네. 입장에서 좀 바라봐야 될 커다란 이슈라 말씀을 좀 드리면 지도부가 시진핑 이외에 웬만한 지도부가 전면 교체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대만 증시, 홍콩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디커플링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우리나라는 유독 강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중국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같은 이머징 마켓 속에서도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좀 흘러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미국의 IRA 법안 수혜와 피해 국가를 좀 보면 결국에는 친미 네. 쪽은 결국엔 수혜를 좀 보는 그리고 그 기업 활동들이 수혜가 나타나는 쪽이 있는 것이고요. 피해로 갔을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국가들은 좀 피해 국가로 이렇게 나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포지션은 그동안에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네. 같이 이제 폴리시 통화라고 해서 같이 연동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이러한 결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IRA 법안의 수혜를 받는 몇몇 기업이 잘 이끌어가고 있고 중국의 이제 정책 불확실성에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과 업종이 좀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디커플링 될 수 있는 환경에 놓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도 중국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시장이었고 지금까지 양쪽이 잘 팔아왔는데 중국하고 미국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쪽을 택하면 이쪽이 싫어하고 이쪽을 택하면 이쪽이 싫어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중국은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인 독재라고 중국을 얘기하지만 그 전에 뭐 후진타오라든지 장점인 체제 때는 약간의 과두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들 7명, 그전엔 9명, 이 사람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1인 독재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시진핑이 그 7명을 모두 자기 사람으로 앉히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이화진 멘토께서는 그 시진핑의 독주 체제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 화면 자막에도 나왔다시피 뭐 네네. 알리바바나 그동안 이제 예전 8년 전, 10년 전에 이제 알리바바와 아마존의 시가총액에 대해서 뭐 비교했던 부분을 어제 여러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시진핑이 그전까지는 성장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을 키웠던 측면에서 이제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뭐 마인에 대한 뭐 그런 이슈 부분들도 덩달아 많이 회사들이 성장했던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자율화이 많이 빠졌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그동안 이번 시진핑이 독주 체제로 바뀌면서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예전에 이제 그림자 군용 얘기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외국인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많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그 당시 뭐 IT 기술주들에 대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뭐 호재성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최근에 좀 흐름이 어찌하나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위주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나왔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번에 또다시 예전 2016년, 17년처럼 똑같이 그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라는 여부도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감축 이슈도 계속 있었고 그동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히려 다 같이 증시가 오를 거냐 아니면 IT 쪽으로 쏠림 현상으로 몰릴 거냐의 차이인데 물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경기 침체나 여러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조금 흐름이 좀 뒤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이제 홍콩 항생 지수는 상승 쪽으로 방향은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증시에서 반영하는 거는 일단락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기택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지속될 수 있겠죠. 사실은 네. 홍콩은 그렇다고 쳐도 대만은 좀 다른 결이잖아요. 네네. 대만의 문제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이고 오늘 또 속보로 나온 뉴스를 보니까 TSMC가 중국에서 일부 이제 반도체 생산을 축소하는 모습을 좀 선제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노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만하고 중국의 증시에는 좋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하는 가격 자체를 좀 낮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테슬라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외신으로 전해졌었는데요. 실제로 가격을 낮추는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선두주자인데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결국에는 경쟁하려면 가격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죠. 오늘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주가가 좀 안 좋습니다. 같이 이 부분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이화진 멘토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실제로 중국 내에서 있는 현지 생산 비중 자체가 전체 매출에서 10%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는 측면이고 물론 테슬라가 빠진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 있는 전기차 뭐 BYD나 다른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가격도 인하한다게 되면은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오히려 2차 전지 쪽이 그만큼 자동차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 당연히 2차 전지에 대한 2차 전지나 배터리 이쪽 소재 관련해서도 덩달아 가격 인하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2차 소재 단에는 중국 자체에 대한 비중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대차 기아는 애초에 이미 중국 시장에서만큼은 비중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북미 시장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뭐 인도나 이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차후에 성장한다면 이쪽은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 멘토께서는 어떻게 이 이슈 분석하고 계시나요? 예, 뭐 기아차가 아니라 테슬라 네네. 지금 기아차 호가를 보다가 말씀을 드려서 이제 말이 꼬여서 그런데요. 테슬라가 몇몇 모델은 1억을 호가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타당한 가격인가 소비자들은 예전서부터 많이 느꼈고 그리고 공급이 뭐 1년 8개월, 1년 6개월, 뭐 1년 2개월 모델별로 다릅니다만 1년 이상을 기다렸어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그만큼 좋지 못하잖아요. 사실 뭐 핑계를 댄 거는 시진핑 연임에 따라서 중국에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 경기 둔화도 만만치가 않은 요인이거든요. 네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로 판매가 자동차가 될 수 있어? 라는 투자자들의 이제 시각도 있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몇몇 전기차 업종 중에서 몇몇 종목 이외에는 대부분이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그동안엔 반도체 이슈다, 물류 대란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풀려도 사실은 경기 둔화에 따라서 자동차가 그만큼 팔리지 않을 거야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어서 최근에 자동차주들의 조정이 좀 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그러면 지금 주가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여기서 하방을 열어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닥을 다지고 조금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화진 멘토께서 의견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관련 이제 애널리스트랑 통화를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 3분기나 4분기 실적은 계속 이제 환율 효과나 이런 새로운 신차에 대한 판매에 따라서 실적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주가는 왜 빠지냐고 얘기했을 때 뭐 최근에 뭐 품질 경영 뭐 비용 자체가 품질 비용 자체가 뭐 1.5조, 1.2조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이번에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4분기 때부터는 뭐 북미 시장에서 나오는 뭐 아이오닉 6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적이 더 잘 나올 네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한유 자체가 향후에 대한 새로운 변수가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그만큼에 대한 뭐 인센티브 자체가 계속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현대차 기아는 결국 시장이 얼마만큼 빠르게 뭐 생산 대수를 많이 낼 수 있냐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새로운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도요타나 이미 다른 유럽 완성차 대비해서도 이미 북미 시장에서 계속 꾸준하게 시장 점유율을 이제 계속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매수 기회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 기회다라고 마지막에는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봐도 되겠다라는 의견이신데 이기택 멘토도 동의하세요? 저는 약간 반대 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뭐 6개분기 연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던 현대기아차를 뭐 꺾는다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시간을 좀 지켜보고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계속해서 좋게 말씀드리다가 제가 뭐 현대차, 기아차를 좀 뒤로 물러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사실 세타 엔진 리콜 할 때도 뭐 이게 이제 충당금을 쌓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네. 이익이 결국에는 주주의 몫인데 이제 배당을 하거나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하는 그런 몫인데 충당금을 쌓을 때도 사실은 석연치 않은 모습을 좀 보였고 그게 또 이번 실적 발표, 후실적을 발표할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도 약간 실망스럽고요. 또 하나는 사실 환율 효과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인가. 지금 현재 뭐 앞전에 IT 대형주들이 버티는 건 환율 효과도 분명히 있고 외국인의 러브콜이 네네. 있는 거거든요. 국내 주식을 살 때는 아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먼저 채우고 그 밑에 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제 현대기아차는 대표적인 환율 수혜주인데 내년도의 금리 방향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실적 상황이 될 것인가의 시각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또 아까 대표적으로 뭐 소비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자동차 구매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럼 단가 인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시각까지 겹쳐진다라고 하면 현대 기아차는 당분간 관망의 상태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기택 멘토께서는 현대기아차는 약간 관망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더군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미래셋이 참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잘한 투자라고 보이십니까? 어때 보이세요? 이화진 멘토 어떻게 보세요? 결국 최근에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서 인력 감축 70% 이상을 한다고 얘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물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항상 해외에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 관련 쪽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 실제로 트위터를 이제 관련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네네. 결국 머스크가 트위터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조금 의문점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던 상황이고 물론 미래에셋이 단순하게 투자 목적으로 했던 뭐 목적이냐 아니면은 실제로 향후에 머스크에 대한 다른 경영 전략에 대한 목표인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향후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에서 머스크나 이제 그런 테슬라 자체 내에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좀 있어야 조금 영향력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 멘토는 이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중에 수익이 좀 많이 날 거라고 보세요?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라고 네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한다 그랬다가 철회했다가 다시 또 한다 그랬다가 철회했다가 단가를 계속 깎아 나가고 사실은 테슬라 주식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미래에셋이 그러한 상황들 이상을 넘어서 포석을 한 것이라고 하면 어디를 봤을까라고 했을 때 앞으로 앨런 머스크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때 하나의 창구 뭐 그렇게 포석을 둔 것이 아닌가 그러한 평가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투자의 하나의 시발점 정도로 보면 네.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이 투자 방식이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계열사들이 같이 들어가는 방식이니까요.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캐피탈 이런 데들이 같이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미 미래에셋 증권이 한 2천억 원 정도의 이 펀드에다 투자하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태여서 대부분의 자금은 미래에셋 증권에서 넣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 투자 금액은 3천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어쨌든 미국의 큰 이슈가 되는 M&A에 우리나라 IB가 일부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죠. 이재용의 시대 이미 열려 있고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200조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200조 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반도체 라인 투자하는데 당연히 쓰겠지만 그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화진 멘토 얘기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사실 이런 중국 관련 것 좀 연관 지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치포 동맹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최근에 삼성이 결국에는 이런 5년 투자 계획을 하면서 로봇이나 AI나 이런 5G 관련해서 이제 M&A 이슈나 투자 계획을 설쳤던 만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그런 로봇 시장에 대해서 결국에 전 세계 1위 생산 목적을 두고 있는 목표를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 전기차 다음으로 오히려 로봇에 대한 먹거리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결국 로봇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결국 5G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삼성이 신성장 사업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대부분들이 결국에는 향후 중국의 성장을 막는다 친다고 하게 됐을 때 이런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AI나 이제 5G, 로봇과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는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로봇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국내 업체가 일본 업체와의 기술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결국 중국 같은 경우도 결국 로봇 생산 규모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1위지만은 기술 측면에서는 그만큼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성장이 멈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삼성의 로봇 성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만큼 이재용 이제 회장 승진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투자 관련해서는 좀 로봇 관련주들은 조금 유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의 미래는 반도체하고 바이오다. 삼성 내에서도 이제 그렇게 투자를 많이 그쪽에다 하겠다고 하니까요. 밖에서 봐도 그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기택 멘토께서는 지금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여기서 주주들이야 당연히 너무 낮다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는 투자고 삼성이 재차 성장을 하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가져가려면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파운드리에서 초격차를 보여야겠죠. 그런데 네네. 파운드리 쪽에서 초격차를 보이겠다라는 것은 이미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2027년도까지 1.4나노를 양산해서 TSMC와 격차를 벌이겠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미국의 파운드리 신증설하는데 2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있어서 네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또 하나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사실 M&A가 삼성이 그동안 잘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 만약에 바이오 신성장 로봇 인공지능 합니다만 그 중에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서 M&A를 어디에 하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는 이제 지금 58,000원 수준이거든요. 올 연내 6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환율 환경에 따라서 볼 수가 있겠는데 네네. 사실은 그동안에 가장 먼저 빠졌고 가장 먼저 저평가돼 있는데 6만 원 정도 수준이면 기존에 받았던 평가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도 10만 원 정도 선이 역사적 밸류에서 약간 그 밸류 하단에서 중간값의 밑에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연내에 그 정도 도달까지는 IT 하드웨어 쪽에선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환율과 금리에 달려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6만 원은 뚫고 올라가야 그 위로 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6만 원을 여쭤봤고요. TSMC가 그 위탁 생산 쪽에서 지금 3나노 공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생산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삼성은 먼저 치고 들어갔고 여기서 1.4나노까지 먼저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격차가 벌어지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삼성에 대한 희망을 조금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 시간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될 기업들 중에 관심 가져야 될 곳 몇 곳 이제 짚어드렸는데 어제 이제 포스코 케미칼 실적이 발표됐거든요. 그러면서 실적 좋은 기업들은 장이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상향도 나오고 분위기가 장에서 괜찮습니다. 이 실적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화진 멘토 얘기하시죠.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았던 이유도 그동안 이제 IRA 법안 이제 이슈로 가장 이제 수혜를 받는 이제 업종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을 견제하면서 이제 강물
수혜나 이제 응급제, 양극재에 대한 잠재적 성장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을 좀 굉장히 좋게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도 네네. 이제 그동안 이제 운임비에 대한 부담이 이제 2분기까지 계속 있었던 부분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뭐 고무 가격 하락도 계속 꾸준하게 나왔던 부분에서 원자재 가격 부담이 줄었던 부분, 그리고 최근 이제 아이오닉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타이어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새로운 이제 매출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유럽 쪽의 매출이 큰 부분이 결국 넥센타이어가 하나를 좀 짊어져 가야 될 부분인데, 네네. 하지만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 시장 자체가 경기가 침체해서 조금 벗어난다 그러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부담도 줄어들고, 그리고 운임비에 대한 비용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제 관련된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충분히 넥센타이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이제 네오이즈도 목표가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기택 멘토께서 네오이즈 포함해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데가 어디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네오이즈를 먼저 말씀드리면 피해 네. 거짓말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열린 게임 컨퍼런스에서 수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의 온라인 게임이나 아니면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콘솔 게임이었던 점에 있어서 최근에 수상을 받고 네네. 실적이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기관들과 애널리스트들의 러브콜을 좀 많이 받은 바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실적 상향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틈새 시장에 잘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실적을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성장성이 내년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어서 네네. 사실 네오위즈 같은 게임주 내에서도 별도의 옥석가리가 좀 나타나는 종목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쪽에서도 방금 전에 포스코 케미칼 말씀하셨지만 11월 15일까지는 이제 3분기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쪽이 양극재 쪽이 포스코 케미칼 실적을 봐서 앞으로도 보인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네네. 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뭐 그런 쪽이 사실은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 양극재 이쪽은 뭐 실적이 계속 양호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